다음은 파이프라인의 개요를 설명하고 명령어 파이프라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저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x86 프로세서의 파이프라인과 ARM 프로세서 파이프라인을 예로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라인은 하나의 작업을 여러 개의 단위 작업으로 나누어서 연속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위 작업을 스테이지라고 얘기하고 단위 작업 사이의 중간 결과 조정들을 파이프라인 레지스터라고 얘기합니다. 파이프라인은 공장에서의 조립 과정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림과 같이 T0, T1, T2, T3, T4와 같은 단위 작업이 시간 측정에서 즉 시간의 지남에 따라 이 작업이 실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각각의 T0, T1, T2, T3, T4 사이에 이 중간 저장 장소로 이 파이프라인 레지스터를 설치하고 이것을 중첩해서 실행하는 방법으로 파이프라이닝을 하게 되겠습니다. 즉 뭐냐면은 제품을 생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첫 번째 제품이 여기 들어서 작업을 한 다음에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면은 두 번째 제품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다음에 첫 번째 제품이 다음 과정 T2로 가면은 두 번째 제품이 T1으로 오고 세 번째 제품이 T0로 들어오고 이와 같이 파이프에 물이 흐르듯이 반복적인 작업이 이런 파이프라인 레지스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작업을 실행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와 같이 실행하는 것보다는 중첩 실행을 통해서 성능 향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파이프라인 스테이지 길이를 결정하는 방법은 실행 시간이 가장 긴 단위 작업을 파이프라인 스테이지로 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스테이지 내에서 휴지 시간, 즉 아이들 타임이 증가합니다. 두 번째는 실행 시간이 가장 짧은 단위 작업을 파이프라인 스테이지로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파이프라인 스테이지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 파이프라인 스테이지 길이를 결정하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하고자 하는 작업이 이와 같이 T0, T1, T2, T3, T4라고 가정했을 경우 이건 시간 축상에 그렇습니다. 가장 짧은 작업은 T1이 되겠습니다. 이 길이가 실제로 시간 축상에 배치한다면 이 길이가 작업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T3가 가장 긴 작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파이프라인 스테이지 길이를 결정할 때 가장 긴 T3를 파이프라인 길이로 스테이지 길이로 결정하게 되면 이와 같이 작업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즉 모든 스테이지는 T3가 되겠습니다. T3에 맞춰 있기 때문에 T3 간격마다 작업이 실행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T0인 경우에는 T3보다 짧기 때문에 이만큼의 아이들 타임이 발생합니다. 즉 T3 동안에 T3가 크기 때문에 T0 작업을 한 다음에 요만큼이 남는 시간을 쉬고 있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T1도 이 정도의 아이들 타임을, 그다음에 T2도 아이들 타임을 이렇게 쉬겠습니다. T3는 같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T4도 이만큼 쉬게 됐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각 스테이지별로 들어가는 파이프라인 레지스터는 하나, 둘, 셋, 네 개. 그리고 여기까지 합친다면 5개가 되겠죠. 즉, 하나, 둘, 셋, 넷, 5스테이지만 통과하면 작업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대신에 스테이지 길이는 T3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파이프라인 스테이지의 길이를 T1, 즉 가장 짧은 작업의 길이로 맞췄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T0는 T1보다 길기 때문에 T1 타임에는 이만큼의 작업을 실행하고 그 다음 T1 타임에 반절만 작업을 하고 이만큼 쉬게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T0는 두 개의 T2 타임에 걸쳐서 실행되게 됩니다. 그지만은 두 번째 T1 타임에서는 이만큼이 놀게 되겠죠. T1은 역시 T1이 되겠죠. T2 역시 T2 타임이 됩니다. 두 개의 T 타임 동안 걸쳐서 이와 같이 쉬게 되겠죠. 그 다음에 T3는 그림에 본 같이 세 개의 T1 타임을 사용하게 되고 쉬는 시간은 이만큼이 되겠습니다. T4 역시 두 개의 T1 타임을 사용하고 이만큼 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걸 잘 보면은 상대적으로 쉬는 시간이 짧습니다. 아이들 타임이 좀 짧죠. 대신에 이
레지스터, 통과하는 레지스터는, 즉 스테이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즉 10개의 스테이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T1은 그 다음에 스테이지의 타임은 T1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두 개의 방법으로 파이프라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첫 번째 방법은 스테이지의 길이는 길지만은 스테이지 수가 작습니다. 이것은 스테이지 수는 길지만은 스테이지의 시간은 짧게 되겠죠. 요 두 개의, 그러니까 파이프라인 스테이지 길이를 이 두 가지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요 두 개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게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첫 번째 요 T3로 스테이지 타임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스테이지 수가 짧고 이건 많습니다. 대신에 스테이지 간격이 짧겠죠. 저기 그 스테이지 개수가 많은 대신에 스테이지 시간이 짧겠죠. 이것은 좀 더 세분화해서 파이프라인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파이프라인 숫자는 많아지겠지만은, 스테이지 숫자는 많아지겠지만은, 이와 같이 아이들 타임이 큰 거에 맞추는 것보다는 좀 작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령어에서의 파이프라이닝은 명령어 실행 과정에서 파이프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파이프라인의 작업은 실제로 명령어 사이클이 되겠고, 단위 작업은 동작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명령어 파이프라인은 하나의 명령어 사이클을 구성하는 여러 개의 동작 사이클들을 파이프라인 형태로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파이프라인 형태로, 즉 이와 같이 인스트럭션 사이클이 인스트럭션 패치, 인스트럭션 디코더, 오퍼런드 패치, 익스큐션, 라이트백으로 5개의 5개의 동작 사이클로 구성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걸 파이프라인 형태로 실행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중첩해서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중첩한다는 얘기는 첫 번째 인스트럭션이 끝나기도 전에, 끝날 시점 얘기가 되겠죠. 끝나기도 전에 두 번째 인스트럭션을 미리 가져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인스트럭션이 끝나기도 전에 세 번째 인스트럭션을 미리 가져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명령을 동시에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이 경우에는 인스트럭션 패치만 실행되고, 이 경우에는 두 번째 인스트럭션 패치와 첫 번째 인스트럭션 디코드 사이클이 동시에 실행되지만은 이 과정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 세 개의 오퍼레이션이 동시에 실행됩니다. 이 그림상에는 이와 같이 되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와 같이 4개, 그 다음에 5개를 이렇게 있다고 가정한다고 하면은 실제로 여기서 요만큼의 지연이 지난 다음에, 즉 이걸 갖다가 레이턴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정도 레이턴시 타임이 지난 다음에는 항상 이 5개의 인스트럭션이 동시에 실행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파이프라인을 사용해서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면은 파이프라인 스테이지만큼의 인스트럭션을 동시에 실행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에 예에서와 같이 파이프라인 스테이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 수가 증가한다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선인출, 프리패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사이클은 메인 메모리를 액세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행 사이클 동안에 다음 명령어를 미리 인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 명령어를 미리 인출하는 것을 명령어의 선인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간단히 설명해서 이와 같습니다. 즉, 인스트럭션을 구성하는 동작 사이클이 2개라고 가정했을 때, 인스트럭션 패치 사이클과 실행 사이클을 가정했을 때, 이 실행 사이클 동안에 인스트럭션 패치 사이클에서 사용하는 하드웨어는, 리소스는 프로그램 카운터나 인스트럭션을 저장하고 있는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그 다음에 프로그램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정도를 액세스하겠죠. 실행 사이클에서 사용하는 하드웨어는 ALU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스트럭션 패치 사이클에서 사용하는 하드웨어하고 실행 사이클에서 사용하는 하드웨어가 다르기 때문에, 즉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실행 사이클에서는, 이 사이클에서는 메인 메모리를 액세스하지 않는다. 메인 메모리를 액세스하지 않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인스트럭션의 실행 사이클 동안에는 다음 인스트럭션의 인스트럭션 패치 사이클을 실행해도 무방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스트럭션 패치 사이클에서는 이와 같이 PC, IR,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메모리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두 번째 명령어를 가져오기 위한 이런
레지스터의 사용은 첫 번째 인스트럭션의 실행 사이클과 하드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첫 번째 인스트럭션은 ALU를 사용하고 있고 두 번째 인스트럭션은 PC와 IR과 메모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동작 사이클을 동시에 실행해도 전혀 무방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전제하에서 첫 번째 인스트럭션이 실행 사이클을 실행하고 있는 동안에 두 번째 인스트럭션의 패치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명령어를 가져오는 것 갖다가 명령어 프리패치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명령어 프리패치 시 고려할 사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행 사이클이 인출 사이클보다 길다는 것입니다. 즉, 인스트럭션 패치가 인스트럭션 이와 같이 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인스트럭션의 실행 사이클이 인스트럭션 패치보다 길다. 그 얘기는 인스트럭션 패치보다 실행 사이클이 길다는 얘기는 이와 같이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파이프라이닝 할 때는 모든 스테이지의 길이는 항상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파이프라이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구조를 하고 있으면은 이러한 일이 가능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즉, 첫 번째 인스트럭션이 끝나기도 전에 이 실행 사이클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다음 인스트럭션, 세컨드 인스트럭션과 서드 인스트럭션을 동시에 가져오는 게 가능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는 조건 분기 명령어 실행 시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만약에 이 첫 번째 인스트럭션이 점프, 즉 브랜치 인스트럭션이라고 가정한다면은 이 점프라는 얘기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다가 여기서 어떤 조건을 테스트해서 조건이 만족되면은 다음을 실행하고 조건이 만족되지 않은 폴스인 경우는 어떤 다른 장소로 뛰게 됩니다. 그런데 인스트럭션을 파이프라이닝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인스트럭션이 10번지에 저장되어 있다면은 그 다음 인스트럭션은 11번지, 그 다음은 12번지 이렇게 순서적으로 저장되어 있다고 실행한다고 가정해서 인스트럭션을 미리 가져오는 겁니다. 즉, 프로그램이 실행 전에 다음 어드레스가 어떤 것들이 실행된다는 것을 미리 짐작하고 가져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시퀀셜하게 실행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가져오는 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점프 인스트럭션 같이 그 컨디션을 체크해서 true이면은 그대로 실행을 하는데 순서적으로 실행하는데 false인 경우는 어디 특정 장소로 갑자기 뛰어버립니다. 즉 다음에 실행할 인스트럭션이 그 다음에 있는 인스트럭션이랑 다른 인스트럭션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점프를 했을 때 점프라는 인스트럭션을 실행했을 때 다음에 가져오는 인스트럭션은 true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false일 경우에는 전혀 다른 인스트럭션, 즉 틀린 인스트럭션을 미리 가져온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틀린 인스트럭션을 가져오게 되면은 이 가져온 명령어, 미리 가져온 명령어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즉, 첫 번째 인스트럭션이 점프인 경우, 즉 브랜치 인스트럭션인 경우, 브랜치는 즉 다음 인스트럭션이 몇 번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시점은 대부분의 경우 끄트머리였죠. 실행 사이클의 끝에서야 이때 타겟을, 즉 어디 몇 번지 인스트럭션을 가져와야 될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점까지 미리 가져온 이런 인스트럭션은 다 쓸데없는 인스트럭션을 가져온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깃이 결정되면은 그 다음 이때에 가서 제대로 된 인스트럭션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파이프라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얘기는 조건 분기 명령어 실행 시에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알 수가 없다는 점은 결국은 뭐냐면은 이러한 페널티를, 즉 이러한 문제를 피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파이프라이닝을 위해서는 즉 이 명령어가 조건 분기 명령어라고 하면은 다음에 실행될 명령어를 빨리 추정을 해서 정확한 명령어를 그 다음에 가져오는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따라서 파이프라이닝에서는 이와 같이 조건 분기가 굉장히 성능에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되고 이 조건 분기에서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를 주소를 추정하는 것들이 실제로 프로그램 실행 성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파이프라인 오버헤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향상을 위해서 파이프라인 단계를 증가시키면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파이프라인 각 단계에서 버퍼들 간의, 즉 파이프라인 레지스터와 버퍼들 간의 데이터 이동, 준비, 전달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오버헤드가 추가됩니다. 두 번째는 파이프라인 단계가 많아질수록 메모리와 레지스터의 디펜던시 처리 및 파이프라인 사용의 최적화를 위한 지원 원리 회로가 증가합니다. 즉 파이프라인 단계를 높이면 성능이 증가하게 되고 증가에 따른 하드웨어 비용이 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파이프라인 스테이지 수를 늘려서 성능을 향상시킬 건지 아니면은 하드웨어를 적게 해서 파이프라인을 수를 줄이더라도 하드웨어 비용을 축소할 건지를 서로 절충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명령어 파이프라인을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인스트럭션 사이클, 즉 명령어 사이클이 그림과 같이 인스트럭션 패치,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 디코더, 그 다음에 오퍼란드의 어드레스 계산, 그 다음에 오퍼란드 패치, 익스큐션 사이클, 그 다음에 라이트 사이클, 이렇게 6단계의 동작 사이클로 구성된다고 가정하고 각각의 동작 사이클을 하나의 파이프라인 스테이지로 매핑시켜서 총 6스테이지의 파이프라인을 적용해서 인스트럭션을 실행한다고 가정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장에서는 이러한 6단계의, 즉 6스테이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명령어가 실행되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인스트럭션이 1번부터 9번까지 쭉 실행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축이 X축으로 이렇게 돼 있을 때 각각의 인스트럭션이 이와 같이 인스트럭션 패치, 디코더, 오퍼란드 어드레스 계산, 그 다음에 오퍼란드 패치, 실행 사이클, 그 다음에 라이트 사이클 이와 같이 구성되어서 진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인스트럭션 선인출, 즉 명령어 선인출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다음 인스트럭션을 첫 번째 인스트럭션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 인스트럭션이 이와 같이 순서적으로 가져와서 실행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이 브랜치가 없이, 즉 분기가 없이 순차적으로 실행될 경우는 이와 같이 아이디얼하게 이상적으로 파이프라이닝을 실행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6가지 스테이지인데 첫 번째 5스테이지인 경우에는 첫 번째에서는 첫 번째 인스트럭션만, 두 번째에서는 2개, 세 번째는 3개, 네 번째 사이클에서는 4개, 다섯 번째 사이클에서는 5개, 그 다음 6번째 사이클부터는 항상 이와 같이 6개의 인스트럭션이 동시에 실행되게 됩니다. 요 4개 타임점에서는 6개의 인스트럭션이 동시에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파이프라인의 스테이지는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의 수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 파이프라인 시작할 때 이 부분, 요 5부분, 그 다음에 끝날 때 요 5부분, 즉 파이프라인 스테이지를 n이라고 했을 때 n-1 정도는 6개의 인스트럭션이 실행하지 않고 반 정도만 실행되겠죠. 즉 이 경우에는 실제로 2분의 1 정도, 즉 전체 인스트럭션 파이프라인 스테이지의 2분의 1, 이 경우는 6이 되겠죠. 즉 평균적으로 3개의 인스트럭션이 실행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 여기서의 반절, 그 다음에 끝날 때의 반절, 이걸 고려를 한다면은, 이걸 2개를 더하면은 이 정도의 레이턴시를 가지고 파이프라인이 시작되고 끝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순차적인 실행이 아니라 분기 명령이 발생했을 경우에 파이프라인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1번, 2번 인스트럭션이 실행된 다음에 3번이 분기 명령어라고 가정을 하고, 분기 명령어의 목적지가 이 익스큐션 사이클 때 결정된다고 가정하면은 명령어 선인출에 의해서 이 4개의 인스트럭션들을 미리 가져온 이 인스트럭션들은 무용지물이 되겠습니다. 즉 프로그램 실행해서 조건을 테스트했을 때 이 조건이 true가 되면은 다음을 실행하고, false가 되면은 가령 어떤 특정한 번지로 띄워서 실행한다고 가정하는 거죠. 즉 여기가 3번 인스트럭션인데 true가 되면 4번, 5번, 6번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데 false가 되면은 갑자기
예를 들어서 10번 인스트럭션하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이 경우 지금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인스트럭션이 쭉 실행되다가 최종적으로 분기를 명령어에서 조건을 테스트해보니 폴수가 일어나고 폴수가 일어났을 때 10번으로 뛰어든다는 사실을 이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는 7번 시점에서는 이미 다음 인스트럭션 4번, 5번, 6번 인스트럭션이 이미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따라서 폴수가 되면은 새로운 인스트럭션을 가져와야 됩니다. 즉 이 위치에서부터 뜯어와야 됩니다. 즉 명령어를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 부분은 불필요하게 가져온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깨끗이 지워야 됩니다. 이걸 지우는 것 갖다가 플러싱이라고 얘기합니다. 플러싱 시킨 다음에 새로운 인스트럭션을 가져와야 되겠죠. 이와 같이 파이프라인을 실행함에 있어서 분기가 잘못된 경우, 그죠? 분기 명령에서 잘못된 타겟을, 즉 잘못된 어드레스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치러야 할 대가가 상당히 큽니다. 즉 이걸 전부 다 플래싱 시키고 다시 뜯어와야 됩니다. 다시 새로운 타겟에서 새로운 제대로 된 목적지에서 새로운 인스트럭션을 다시 가져와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분기가 일어나는 곳에서는 파이프라인의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다음은 파이프라이닝 성능 향상의 한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이프라인 스테이지 증가에 따른 파이프라인 오버헤드 증가로 파이프라인 스테이지를 증가시킨다고 하더라도 속도 향상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즉, 파이프라인 오버헤드는 파이프라인 레지스터 수가 증가한다든지 관련된 제어 로직이 함으로써 오버헤드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시간적 오버헤드 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적 오버헤드도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분기 명령어에서 파이프라인 페널티가 커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파이프라인 페널티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선인출 명령어를 제거하는 거, 그 다음에 제대로 된 타겟을 다시 인출해야 된다는 이 두 가지 부담이 되겠습니다. 즉, 파이프라인 스테이지가 증가하면 할수록 미리 가져와야 하는 명령어 수가 증가하고, 만약에 분기 명령에서 그 타겟을 잘못 판정하는 경우, 잘못 예측하는 경우에는 잘못 가져온 명령어들을 다 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때 버려야 되는 명령어 수도 많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스테이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드웨어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파이프라인 자체의 오버헤드뿐만 아니라 분기 명령어에서 잘못 예측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오버헤드의 양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파이프라이닝을 스테이지를 늘려서 성능을 향상하는 측면과 이런 오버헤드 사이에는 절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파이프라인 해저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라인 실행 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경우 파이프라인 실행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파이프라인 일부분이 멈춰야 합니다. 이러한 파이프라인 멈춤을 파이프라인 해저드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파이프라인 버블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파이프라인 해저드의 유형에는 자원 해저드, 즉 리소스 해저드와 데이터 해저드, 그리고 제어 해저드가 있습니다. 먼저 자원 해저드, 리소스 해저드는 파이프라인에 들어와 있는 명령어들이 동일한 자원을 사용할 때 발생합니다. 이런 해저드를 구조적 해저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I1의 인스트럭션 1의 명령어의 F5 스테이지와 I3 명령어의 FI 스테이지에서 동일한 메모리를 접근하게 됩니다. 즉 FI는 인스트럭션 패치이고 인스트럭션 디코더고 오퍼란드 패치랍니다. 즉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한 오퍼란드 패치와 인스트럭션을 가져오기 위한 패치가 동일한 메모리 상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메모리 접근이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메모리 접근에 대한, 즉 리소스에 대한 컴퓨팅 리소스에 대한 접근에 의해서 발생하는 해저드를 자원 해저, 리소스 해저드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세 번째 인스트럭션이 첫 번째 인스트럭션의 메모리 접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즉 이와 같이 첫 번째 인스트럭션의 F5의 단계에서 패치가 일어나면 안 되고 이와 같이 하나 뒤로 물려야 됩니다. 이런 경우
i3 명령어 시작 전에 아이들 스테이지를 추가하여 메모리에 대한 정지 접근을 해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일한 리소스에 대한 접근이 파이프라인 상에서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이들 상태를 집어넣어서 뒤로 밀어야 됩니다. 다음은 데이터 해저드입니다. 파이프라인에 들어있는 명령들 사이에 데이터 의존성이 존재할 때 발생합니다. 데이터 디펜던시가 발생하는 거죠. 데이터 디펜던시라고 하는 것은 A equal B 플러스 C 가령 E equal A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지워졌을 때 이 A 값이 계산이 돼야지 이 A 값을 쓸 수가 있죠. 따라서 이 명령어와 이 명령어 사이에는 디펜던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데이터 의존성, 데이터 디펜던시는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데이터 디펜던시에는 이와 같이 세 개가 있습니다. 쓰기 후 읽기, 읽기 후 쓰기, 쓰기 후 쓰기. 즉 raw, wow라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즉 read after write, write after read, write after write. 일반적으로 쓰기 후 읽기를 true dependency라고 얘기하고 읽기 후 쓰기를 anti dependency, 쓰기 후 쓰기를 갖다가 output dependency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첫 번째 인스트럭션이 예를 들어서 A equal EAX, EBX 이렇게 돼 있을 때, 즉 EAX와 EBX를 더해서 EAX에 저장해라. 이 같은 명령어 다음에 얘는 sub 빼란 얘기죠. 즉 ECX는 ECX 빼기 EAX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빼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명령어가 반드시 값이 나와야지 이걸 뺄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인스트럭션 패치, 디코더, 오퍼란드를 가져와서 실행한 다음에 라이트 백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즉 EAX의 값이 여기서 업데이트 되는 거죠. 업데이트 되는 시점 여기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명령어에서 인스트럭션 패치, 인스트럭션 디코더, 그 다음에 오퍼란드 패치를 여기서 하게 됩니다. 인스트럭션 패치를 여기서 하게 되는데 실제로 필요한 데이터는 이때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 오퍼란드 패치는 여기서 이루어질 수 없고 뒤로 미뤄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 미루냐면은 데이터 값이 확정될 때까지, 즉 EAX 값이 업데이트가 완료될 이 시점까지 뒤로 미뤄야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스테이지가 아이들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다음은 제어 해저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어 해저드는 파이프라인에 들어있는 명령어들의 실행 흐름이 바뀔 때 발생합니다. 분기 목적지 예측이 잘못되어서 이미 파이프라인에 들어온 불필요한 명령어들을 버려야 할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제어 해저드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분기 목적지 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분기 목적지 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은 이와 같이 다중 스트림, 분기 목적지 선인출, 루프 버퍼, 분기 예측, 지연 분기 등이 있습니다. 먼저 다중 스트림 방법입니다. 다중 스트림은 즉 실행 스트림을 하나 이상으로 갖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중 스트림을 사용하면 분기 목적지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행 파이프를 두 개를 사용합니다. 두 개의 파이프라인을 사용해서 각 분기 코드를 두 개의 파이프라인에서 각각 실행합니다. 즉 분기를 하면은 트루 브랜치와 폴스 브랜치가 있는데 이 트루 브랜치와 폴스 브랜치를 각자 또 동일하게 실행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실행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두 개를 동시에 실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결과값이 나오면은 조건에 따라서, 컨디션에 따라서 이 멀티플렉서를 사용해서 둘 중에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다중 스트림 방식은 레지스터와 메모리 액세스 과정에서 컨텐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분기 판단이 완료되기 전에 다른 분기 명령어가 파이프라인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분기 판단은 이 시점에 이루어지는데 이 중간에 다른 분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다중 스트림 방법은 IBM 370, 그 다음에 IBM 3033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법은 분기 목적지를 선인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즉 분기 목적지를 선인출해서 분기 목적지 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조건 분기가 발생되었을 때
분기 명령어의 다음 명령어와 함께 분기 목적지의 명령어까지 함께 인출합니다. 즉 분기 명령어가 실행될 때까지 분기 목적지를 유지하고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IBM 36091에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루프 버퍼를 사용해서 분기 목적지의 예측을 하는 방법입니다. 루프 버퍼라고 하는 것은 파이프라인의 명령 인출 단계에 포함되어 있는 소용량의 고속 메모리입니다. 분기 목적지 예측 절차는 루프 버퍼에 가장 최근에 인출된 N개의 명령어들이 순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분기가 발생하면 하드웨어는 먼저 분기 목적지가 루프 버퍼에 있는지를 먼저 검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루프 버퍼의 장점은 루프 버퍼는 현재 명령어보다 앞에 있는 명령어들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액세스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분기 명령 또한 두 번째 장점으로는 분기 명령의 목적지가 버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목적지의 주소가 이미 버퍼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성능 향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루프 버퍼는 명령어 실행 루프나 반복 실행에 적합합니다. 크레이1에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기 예측을 사용한 분기 목적지 예측의 정확도를 향상하는 방법입니다. 즉 분기가 발생할지 여부를 미리 예측해 보는 겁니다. 이 예측하는 방법에는 정적 예측, 스태틱 프리딕션과 동적인 예측, 다이내믹 프리딕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적 예측에는 predict never taken, predict always taken, predict by OP 코드 이 세 가지 방법이 있고 동적 예측 방법은 taken, not taken 스위치와 브랜치 히스토리 테이블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predict never taken, 즉 이 방법은 분기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미리 예측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항상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다음 명령을 인출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68020이나 백스웨이 11에서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현재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predict always taken, 분기가 발생할 것이라 예측하는 것입니다. predict never taken은 분기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예측하고 다음의 명령어를 그냥 가져오는 것이고 predict always taken은 분기가 반드시 발생할 거라고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항상 분기 목적지 명령어를 인출합니다. 분기 명령어 다음 명령어가 아닌 분기 목적지의 명령어를 인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predict by OP 코드가 되겠습니다. 분기 명령어의 연산 코드에 근거해서 결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75%의 성공률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taken, not taken 스위치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이전 분기 이력, 즉 이전에 분기가 발생한 이력을 다 저장하고 있다가 그 이력을 근거로 해서 분기 목적지를 예측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히스토리 비트를 사용해서 또 동일한 분기 명령을 실행할 경우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를 알려주는 비트가 되겠습니다. taken, not taken 스위치는 루프에 적합합니다. 프로그램 실행 루프에 적합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브랜치 히스토리 테이블, 즉 브랜치 타겟 버퍼를 사용한 분기 목적지 예측 방법이 있습니다. 브랜치 타겟 버퍼 또는 브랜치 히스토리 테이블은 BTB라고 얘기하는데 BTB는 소용량 캐시 메모리를 얘기합니다. 이 소용량 캐시 메모리에 분기 목적지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가 실제 분기 명령어를 만났을 때는 이 BTB를 참고로 해서 분기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분기의 타겟 어드레스를 예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BTB에는 실제로 분기 명령어의 주소하고 히스토리 비트가 저장되어 있으면서 분기 명령어에 대한 정보, 즉 주소하고 명령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명령어 인출 단계에서 BTB를 참고해서 분기 목적지를 예측하게 됩니다. 자, BTB의 즉 브랜치 타겟 버퍼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면 이와 같이 됩니다. 즉 브랜치 명령어의 어드레스, 즉 PC는 프로그램 카운터 내용이기 때문에 브랜치 명령어의 어드레스가 되겠고 프레딕티드 PC는 타겟의 어드레스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각 브랜치 명령어에 대해서 타겟 어드레스를 이와 같이 다 저장하고 있다가 실제로
인스트럭션이 패치가 되면은 그 패치된 인스트럭션이 브랜치 인스트럭션이면은 이 테이블을 참조하게 됩니다. 이 테이블을 참조해서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게 되겠죠. 비교를 해서 있으면은 여기서 이전에 타겟팅했던 그 타겟 어드레스를 그대로 갖다 쓰고요. 없으면은 정상적으로 실행합니다. 즉 다음 인스트럭션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현재 실행하고 있는 명령어가 브랜치 인스트럭션이면은 즉 분기 명령어이면은 분기 예측을 위해서 분기 목적지 예측을 위해서 BTB 브랜치 타겟 버퍼를 한번 조사를 해봅니다.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이 분기가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 즉 브랜치 명령어의 어드레스가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 등록되어 있다면은 이전에 타겟이 어디였는지에 대한 정보, 즉 프레딕트 PC 값이 여기 적혀 있기 때문에 지금 실행하고자 하는 브랜치 명령어가 BTB에 등록되어 있으면은 그 등록된 BTB 안에 등록된 타겟 어드레스를 패치하게 됩니다.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런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다음 명령어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다음은 지연 분기, 딜레이드 브랜치를 사용해서 분기 목적지 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연 분기, 딜레이드 브랜치라고 하는 것은 분기 발생 시점을 지연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명령어를 재배치해서 분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 명령어들을 분기 명령어에 다음에 배치함으로써 분기에 의한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자, 이 테이블은 그 절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분기 명령어가 102번째에 있습니다. 분기 명령 102번째는 unconditional 브랜치로 무조건 105번지로 띄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딜레이드 브랜치라고 하는 것은요, 이 점프 명령에 두 번째, 그러니까 그 다음에 들어오는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플러싱이 되겠죠. 즉, 쓸데없는 명령어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실행하는 경우라면은 이 102번째 명령어를 실행하는 과정에 103번째 명령어, 그 다음에 104번째 명령어가 들어오게 되겠죠. 미리 프리패치돼서 실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unconditional 점프이기 때문에 무조건 105번째 뛰기 때문에 가져온 103번지하고 104번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명령어는 이 시점에서 105번지라는 게 확정이 되는 이 시점에서 다 플러싱 되게 됩니다. 다 없애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105번지를 이때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플러싱 되는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점프 명령어 다음에 no operation이라는 간단한 명령어를 여기다 집어넣게 됩니다. 즉 이러한 정상적인 오퍼레이션을 플러싱 하는 것보다는 노 오퍼레이션을 플러싱 하는 게 더 간단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나가서 옵티마이저 딜레이드 브랜치는 뭐냐면은 앞에 있는 명령어 중에서 이 브랜치 명령어에 앞에 있는 명령어 중에서 이 브랜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명령어를 앞에 있는 명령어를 일부러 끄집어내서 여기 사이에다 끼우는 겁니다. 즉 컴파일러가 이 상황을 판단을 해서 이 브랜치가 일어나는 명령어에 앞에 있는 명령어 중에서 이 동작하고 전혀 상관없는 명령어가 있으면은 이 no operation에 집어넣는 방법을 취합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경우에 점프 명령어 다음에 그 다음 명령어는 무조건 실행해도 괜찮겠죠. 어차피 위에서 반드시 실행돼야 할 명령어인데 서로 데이터 의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위에서 실행하는 게 아니라 이 뒤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점프 인스트럭션, 즉 브랜치 인스트럭션에서 다음에 프리패칭하는 인스트럭션은 의미 있는 인스트럭션이 되겠죠. 따라서 이것은 플래싱을 해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지연 분기, 즉 딜레이드 브랜치, 즉 브랜치 명령어 다음에 no operation이라는 플러싱 부담이 작은 인스트럭션을 집어넣든지 아니면은 브랜치 명령어에 위에 있는 명령어 중에서 디펜던시가 없는 명령어를 이 딜레이드 슬롯에다가 넣음으로써 실제로 플러싱 할 이유가 없죠. 이런 경우는 원래 실행되어야 될 명령어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실행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플러싱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플러싱을 최소화하는 거고 이것은 플러싱이 필요한 케이스고요. 이것은 플러싱 부담을 최소화하는 거, 이런 것은 플러싱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분기 예측에서 절충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기 처리에 있어서는 성능 향상과 비용이란 두 가지 측면을 서로 절충, 트레이드오프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파이프라인 비용이 있는데 이 파이프라인 비용을 지불하고서도 성능 향상을 도모할 건지, 아니면은 파이프라인 비용이 부담이 돼서 성능 향상을 포기할 건지, 이와 같이 성능 향상과 비용을 서로 절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은 하드웨어적인 비용 외에도 파이프라인 스테이지 사이의 시간 지연, 그리고 파이프라인을 플러싱하는 비용이 추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러한 하드웨어 비용과 시간 지연, 그 다음에 플러시 비용을 고려해서 성능 향상을 위해서 이런 비용을 지불할 건지, 아니 이런 비용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능 향상을 포기할 건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X86 프로세서에서의 파이프라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델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펜티엄 MMX 모델, 펜티엄 MMX P55, 그 다음에 P6 모델에 대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펜티엄 MMX P5, P54C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라인 뎁스가 5이고, 그 다음에 P55C는 6, 6인 경우도 이거 다릅니다. 지금 MMX인 경우에 멀티플리케이션이 없는 경우하고 맥이 있는 경우하고는 파이프라인 스테이지가 좀 다르겠죠. 6스테이지에서 7, 8, 9스테이지까지 올라갑니다. P6 같은 경우는 파이프라인 뎁스가 12에서 14스테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X86 계열의 프로세서는 파이프라인 뎁스가 상당히 높습니다. 다음은 ARM 프로세서의 파이프라인입니다. ARM 1156 T2S 프로세서의 파이프라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ALU를 하느냐, 아니면 멀티플리케이션을 하느냐, 로드 스토어를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파이프라인이 좀 달라지겠습니다. 패치에서 디코드하는 것은 동일하겠죠. 그 다음에 뒤에는 실행 파이프가 달라지겠습니다. 라이트백, 그 다음에 실행 사이클이 이만큼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프트 오퍼레이션인 경우, 그 다음에 맥 엔진인 경우, 애드인 경우,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5개죠. 그 다음에 이렇게 최대 9개 스테이지부터 8개, 이 라인 9개 스테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라인은 8개 스테이지, 9개 스테이지, 이 라인은 6개 스테이지로 파이프라인이 구성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현대 프로세서들은 파이프라인 뎁스가 상당히 깊습니다. 따라서 파이프라인에 의한 페널티, 즉 분기를 잘못했을 경우, 즉 분기 명령의 타겟 어드레스를 잘못 계산했을 경우에 받는 페널티가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파이프라인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명령어, 즉 프로그램을 작성할 경우에 분기에 대한 신경을 쓰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